안녕하세요. 교육학 밥친구 이수쌤의 맛있는 교육학. 오늘 알아볼 학자는 오스벨입니다. 자, 오스벨 왜 알아야 할까요? 가장 먼저 오스벨의 이론은 교사의 설명식 수업에 대한 이론이라는 점에서 그 특징점이 있기 때문에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쭉 있어 왔던 전통적인 교사의 설명식 수업, 그러니까 강의식 수업이죠. 강의식 수업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제시했다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주요 개념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개념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출제자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문제를 낼 수 있을 만한, 문제를 낼 만한 이제 좋은 포인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문제 내기가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좀 중요하게 꼼꼼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스벨의 이론에서 뭘 알아야 할까요? 이번 특강에서는 크게 4가지 챕터로 나눠서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유의미 학습의 조건과 선행학습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또 있어요. 두 번째 시간에는 포섭의 유형과 유의미 학습의 수업 원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벨의 이론은 아직 논술형에서는 출제된 적이 없고 선다형일 때 중등, 공사, 06, 1, 2, 12학년도에 출제가 됐었고, 초등에서는 00, 01, 03, 05, 08 학년도에 이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오스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스벨은 미국의 교육심리학자 및 교육사상가입니다. 좀 특이한 이력? 이라고 할 만한 것은 이제 정신과의를 역임했다라는 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일리노이 대학에서 교육연구학부 교수를 역임했었고, 이제 브루너의 발견학습과 대조되는 유의미 수용학습을 주창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게 유의미 수용학습이죠. 그런데 왜 유의미 수용학습을 하필이면 브루너의 발견학습과 대조된다라고 얘기했었냐면, 이제 유의미 수용학습은 앞에서도 얘기했었지만 교사의 설명식 수업에 관련된 이론이잖아요. 교사가 중심이 돼서 교사가 설명을 했을 때 학습자들이 그 내용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유의미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한 이론입니다. 반면에 브루너의 발견학습은 교사가 학습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너네 이거 외워 이런 식으로 설명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의 구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점에서 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좀 성격이 반대다, 대조된다 라고 이제 봐서 비교를 한 겁니다. 유의미 수용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는 선행조직자라는 장치를 제안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개념 중에 하나죠. 선행조직자는 오스벨의 이론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뒤에서 곧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 첫 번째는 유의미 학습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유의미 학습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유의미 학습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의 개요를 보면 오스벨은 교사가 많은 양의 정보를 의미 있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에 관심이 있었다. 교사의 설명 중심의 설명식 수업에 관한 이론이다. 그래서 교사의 설명 중심의 설명식 수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학습? 유의미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유의미 학습이라는 것은 뭐냐? 교사가 제시한 학습 과제 내용을 학습자가 의미 있게 수용해서 학습의 내면화를 꾀하는 것이다. 반대되는 대비되는 개념으로는 기계적 학습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우리가 교사의 설명식 수업, 뭐 강의법 같은 것들 떠올렸을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교사가 전달하는 내용을 학습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교사가 전달한 내용을, 그러니까 새로운 학습 과제, 새로운 학습 내용을 학습자가 기계적으로 그냥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내용을 유의미 있게 받아들여서 그걸 내 것으로 내면화할 수 있어야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럼 기계적 학습은 뭐겠어요? 단순히 암기하고 단순히 반복하는 학습.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적 학습이 아니라 학습자가 유의미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유의미 수용 학습 혹은 간단하게 유의미 학습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의미 학습의 조건, 어떻게 해야 유의미 학습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유의미 학습이 일어나려면 조건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논리적 유의미성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잠재적 유의미성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리적 유의미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 3가지가 각각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씩 살펴보고 이 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리적 유의미성, 논리적으로 유의미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논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학습 과제가. 학습 과제 뭡니까? 우리가 학습할 내용, 그걸 학습 과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배울 내용이 이제 의미가 있으려면 그 과제 자체가 논리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제 배울 내용, 과제가 논리적이지 않으면 유의미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배울 내용이 논리적이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되냐면 실사성과 구소성이 있을 때 우리가 학습 과제가 논리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실사성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어떤 명제를 어떻게 표현하더라도 그 의미가 변하지 않는 것을 실사성이라고 얘기하고 이 실사성이 갖춰졌을 때 학습 과제가 논리적이다. 논리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이다라는 명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표현 방법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세 내각의 합이 180도인 것은 방식이 바뀌었죠. 표현 방식이 바뀌었죠. 그럼 뒤에 뭐가 붙어야 돼요? 삼각형이다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이다. 그러면 세 내각의 합이 180도인 것은 삼각형이다 라고 해야 이게 논리적인 거예요. 그죠? 표현 방식이 달라지더라도 의미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야 논리적인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이다 라고 했는데 책을 봤어요. 책에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이다. 외웠어요. 기억했어요. 근데 다음 페이지를 딱 넘겼더니 세 내각의 합이 180도인 것은 사각형이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재가 전혀 과제가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이걸 학습할 수 있겠어요? 유의미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없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 방식이 달라지더라도 의미가 변하면 안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구속성입니다. 구속성이라는 거는 구속된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처음에는 임의로 맺어진 관계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 관계가 구속성을 띄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라는 게 구속성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름이에요. 이름. 사람의 이름. 자, 우리는 다 이름이 있죠. 근데 처음에 태어났어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임의로 정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죠? 만약에 뭐 제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제 이름은 뭐 영희가 될 수도 있고 순이가 될 수도 있고 갓난이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이름이 가능했었죠. 근데 다양한 이름 중에서 이수라는 이름을 붙여서 아 얘를 이제부터 이수라고 부릅시다 라고 하고 연결시킨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서 이수로 20년이 넘게 살았어요. 쭉 살아서 대학생이 됐어요, 이수가. 근데 어떤 친구가 오더니 영희야, 난 이제부터 널 영희라고 부를 테야 라고 한다서 걔가 영희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걔는 이수예요. 이수로 쭉 살았으니까. 그 관계가 처음에는 임의적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는 바꿀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개도 그렇죠. 멍멍이라는 개가 있어요. 그러면 개에게 우리가 개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개라는 개념을 붙였어요. 근데 그것도 맨 처음에는 그냥 임의적으로 붙인 걸 거예요. 근데 수십 년, 수백 년, 뭐 더 길게는 뭐 수천 년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개가 지나가는데 야옹아, 뭐 아니면 원숭아 이렇게 부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얘가 강아지 보고 얘가 왜 원숭이라고 그래?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다? 구속성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학습 과제를 공부할 때 똑같아요. 앞 페이지에서는 분명 똑같이 생긴 애 보고 강아지라고 얘기했는데 뒷 페이지를 넘겼더니 걔 보고 고양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우리가 그 내용을 유의미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습 과제가 의미가 있으려면 논리적으로 유의미하려면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학습 과제는 이제 논리적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이제 학습 과제가 논리적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잠재적 유의미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잠재적 유의미성을 갖춰야 되는데 잠재적 유의미성을 갖추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머릿속에 관련 정착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 내용을 읽어볼게요. 학습과제가 의미있게 학습되려면 학습자의 기존 인지구조 속에, 머릿속에 새 학습과제와 관련 맺을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 지식을 관련 정착 지식이라고 한다. 학습자 내부에 관련 정착 지식이 있을 때 학습과제는 논리적 유의미성에서 잠재적 유의미성을 지닌 학습과제로 전환한다. 그러면은 관련 정착 지식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요거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관련해서 정착되어 있는 지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뭐랑 관련 짓겠어요? 새로 학습할 내용이겠죠. 그러면 학습 과제와 관련해서 정착되어 있는 지식, 이 관련 정착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학습 과제를 이제 학습 내용이 딱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우리 머릿속으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얘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과 관련된 뭔가가 우리 머릿속에 이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얘를 받아들이지, 관련된 내용을 아는 게 한 개도 없다 그러면은 기계적 학습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정착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이미 정착되어 있는 관련된 지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인지구조 속에 이제 새로운 학습과제와 관련된 관련 정착 지식 혹은 관련 정착 의미가 있다면 그때 어떤 유의미성이 생겨요? 잠재적 유의미성이 생긴다. 잠재적 유의미성이라는 거는 이제 학습을 이제 잠재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재적 유의미성까지 확보를 했어요. 그럼 마지막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학습자가 유의미 학습 태세를 갖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의미 학습 태세라는 건 뭐냐면 유의미한 학습 태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학습 태세, 학습할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의미하게 내가 이 내용을 받아들이려는 태세가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학습하려는 동기예요. 책상에 억지로 엄마가 아이를 붙들어 놓고 6시간, 8시간, 10시간 앉혀놔도요. 공부할 마음이 없으면 유의미 학습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공부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다? 유의미 학습 태세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과제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착 의미, 관련 정착 지식이죠. 관련 정착 지식에 관련시키려고 하는 의향이 있다. 유의미 학습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렇게 한다면 유의미 학습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그때 그 결과 뭐가 생긴다? 심리적 유의미성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표를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조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이 표를 보면서 좀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과제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논리적 유의미성을 가져야 된다면서요. 그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유의미해야 된다. 논리적이어야 된다. 그럼 학습과제가 논리적이려면 뭐가 필요하다? 실사성과 구속성이 필요해요. 실사성은 표현 방식이 달라진다고 해서 의미가 바뀌지 않는 것. 구속성은 처음에는 임의적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바꿀 수 없는 것. 이런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학습과제는 논리적으로 유의미해지고, 그 다음에 이 논리적으로 유의미한 학습과제가 이제 학습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관련 정착 지식. 새로운 학습과제와 관련해서 머릿속에 이미 정착되어 있는 지식이 있어야지 잠재적 유의미성. 이제 잠재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죠. 잠재적 유의미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의미 학습이 일어나기 위해서 학습자는 뭘 갖춰야 된다? 유의미 학습 태세. 이거 뭐라고 했어요? 공부할 마음. 학습하려는 동기. 그래서 학습자가 유의미 학습 태세를 갖추고 있고 이제 잠재적 유의미성을 갖추고 있을 때 유의미 수용 학습. 학습자는 그 내용을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서 학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조금 특이한 게 심리적 유의미성이 마지막에 오죠. 그때 학습자가 심리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느끼게 된다. 요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개념, 선행조직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선행조직자라는 거는 뭐냐면 본 학습과제에 대한 일종의 도입 자료를 얘기합니다. 본 학습과제, 그날 배울 내용이죠. 그날 배울 내용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던지는 언어적, 시각적 자료라고 얘기하지만 주로 이제 언어적 자료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습 과제보다 추상성, 일반성, 포괄성이 높습니다. 배울 내용보다 더 추상적이고, 더 일반적이고, 더 포괄적인 내용을 이제 학습 과제 제시하기 전에 도입 자료로 던지는 거예요. 그럼 선행 조직자잖아요. 선행이라는 거는 먼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먼저 이루어집니다. 뭐보다? 학습 과제를 제시하는 것보다 먼저 이루어지죠.
학습 전에 제시되기 때문에 선행이라고 하고, 조직자라는 말은 새로운 학습 내용이 정착될 수 있는 인지구조를 제공함을 의미한다. 새로운 학습 내용, 학습 과제 얘기하는 거죠. 이 학습 내용이 정착될 수 있는, 우리 머릿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인지구조, 우리 머리 상태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학습 과제가 딱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우리 머리가 어떤 상태여야 되냐면 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세팅돼야 돼요. 활성화되어야 돼요. 얘가 지금 자고 있잖아요. 그럼 얘를 깨워줘야 돼요. 그래서 아, 지금 나 이거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됐어요 라고 이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선행 조직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업 시작과 함께 던지는 질문, 하나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선행 조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면 학습 전에 제시되겠죠. 그래서 짧은 언어적 정보나 시각적 정보로 이루어진다. 주로 이제 언어적 정보로 많이 제시가 됩니다. 학습 자료에 관련된 선행 지식을 활성화시킨다. 이게 역할이죠. 학습 자료, 학습 과제 같은 말입니다. 그날 배울 내용하고 관련된 선행 지식, 관련된 내용들 먼저 배웠는데 이미 관련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거죠. 깨우는 거죠. 세팅을 시켜놓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선행 지식과 학습 자료 간의 관련성을 명료화해주고 학습 자료를 논리적으로 관련짓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부호화도 촉진해주고 학습도 촉진해주겠죠. 그런 것이 선행 조직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선행 조직자는 이제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설명 조직자, 하나는 비교 조직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적합한 유형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설명 조직자를 쓸 때랑 비교 조직자를 쓸 때 어떤 상황에서 쓰냐면, 가장 쉽게 설명하면 설명 조직자는 내용이 익숙하지 않을 때, 생소한 학습까지 관련된 내용들을 내가 아는 게 전혀 없을 때, 비교 조직자는 뭔가가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교 조직자는 유사성이 있어요. 뭔가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때 쓰는 겁니다.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설명 조직자는 앞에서 얘기했었잖아요. 새로운 학습 과제를 받아들이려면 머리가 세팅이 돼 있어야 되는데 관련된 내용들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설명을 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설명 조직자입니다. 그래서 생소한 학습 과제를 제시할 때 사용하고, 학습 자료에 대한 선행 지식이 전혀 없을 때, 학습 과제와 인지 구조의 유사성이 전혀 없을 때, 배울 내용하고 내 머릿속에 있는 내용하고 유사성이 전혀 없어요. 공통점이 없어요. 연결 지을 게 없어요. 그럴 때 쓰는 게 설명 조직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습 과제가 뭐냐면, 우리 해당화에 대해서 배워보겠어요. 이번 시간에 해당화가 학습 과제예요.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당화는요 장미목, 장미과의 식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이걸 몰라. 그러면 이러겠죠. 장미목이 뭐야? 목인가? 막 이런단 말이에요, 진짜로. 장미목이 뭐야? 장미면 장미지. 장미과는 뭐야?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 내용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외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머리를 세팅해 준다고 했잖아요. 활성화 시켜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생물을 분류하는 기준에 종속, 과목, 강문계라는 이런 구조가 있어. 위계 구조가 있어. 위계가 있어. 라고 설명을 쭉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학습 과제로,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장미목, 장미과에 해당되는 해당화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하면은 알아듣겠죠. 그게 바로 설명 조직자입니다. 반면에 비교 조직자는 뭔가가 있어요. 학습 과제랑 학습자의 인지구조 사이에 어떤 유사성이 있어요. 관련된 비스무리한 뭔가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유사한 내용하고 새로운 학습 과제를 좀 비교하고 대조하고 차이점 같은 것들을 인식해주면서 그 관계를 명확하게 알려주면 새로운 학습 과제를 받아들이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금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 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은 금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금이랑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면 훨씬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겠죠. 금보다 훨씬 더 싸고요. 색깔이 달라요. 얘는 노란데 얘는 좀 하얗고 은색이죠. 은이니까. 그래서 색깔이 다르고 이렇게 비교를 해주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얘를 뭘로 들고 있냐면, 학생이 곱셈에 대해서 배웠어요. 곱셈을 알아요. 근데 곱셈은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값이 똑같죠. 그러면은 곱셈은 2 곱하기 3하고 3 곱하기 2랑 이제 숫자가 바뀌어도, 위치가 바뀌어도 값이 변하지 않는데, 나눗셈을 배워야 돼요. 그럼 나눗셈은 어때요? 숫자가 바뀌면 값이 바뀌잖아요. 그럼 그 차이점을 좀 비교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비교 조직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유의미 학습의 조건에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었죠. 논리적, 유의미성, 학습과제가 논리적이어야 된다. 그러려면 학습과제는 실사성과 구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잠재적 유의미성. 잠재적 유의미성을 확보하려면 학습자의 인지구조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관련 정책 지식이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심적 유의미성. 학습자가 뭘 갖춰야 된다? 유의미, 학습, 태세. 이거 뭐예요? 공부할 마음, 학습하려는 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행 조직자는 본 학습 과제를 제시하기 전에 제시되는 도입 과제인데 왜 제시하는가? 선행 지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럼 그 유형에는 설명 조직자랑 비교 조직자가 있다. 설명 조직자는 언제 쓴다? 생소할 때. 비교 조직자는 좀 익숙할 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스벨의 유의미 학습의 조건과 선행 조직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스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포섭의 유형하고 유의미 학습의 수업 원리에 대해서도 이어서 살펴볼 예정이니까 이어진 특강도 많이 시청하시면서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여기 카페에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빠.